2020년 8월 30일 미국의 항공관제소로 이상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관제소에 알린다. 우리는 방금 제트팩을 맨 사람을 지나쳤다. 그는 3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으며 비행기로부터 약 300야드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1997편 조종사가 하늘에서 개인용 비행장치를 맨 사람과 마주쳤다는 믿을 수 없는 무전이었는데요. 관제소는 조종사들이 기상용 풍선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제트팩을 맨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무전이 더 들어왔죠. 제트팩을 맨 남성이 방금 우리 비행기 옆을 지나갔다. 미국 스카이웨스트 에어라인의 조종사가 동일한 비행체를 목격하고 관제소로 보고한 것인데요. 비슷한 시간대에 각기 다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제트팩 인간을 목격한 것이죠. 이에 관제소는 해당 미상 물체에게 경고 표수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미 연방 항공청 FAA는 해당 보고 내용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로 넘겼고 즉시 경찰 측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진과 동영상 없이 조종사들의 보고 두 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 파악이 어려웠고 결국 경찰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죠. 두 달 후인 2020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하던 중화항공 006편의 조종사가 미 항공관제소로 다급한 무전을 보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고도 6000피트 부근에서 제트팩을 탄 사람을 목격했다. 해당 무전에서도 저번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제트팩 인간이 등장했는데요. 이후 FAA가 조종사의 증언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물체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제트팩 같은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속도를 내며 안정적으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상공에서 목격된 미상 물체는 제트팩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조종사들의 단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FAA는 해당 자료와 정보들을 FBI 측에 넘기며 조사를 요청하였죠. 이에 FBI는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이렇다 할 물적 증거나 추가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관제소로 무전을 보낸 조종사들 외에는 목격자들이 없었고 제트팩맨의 이착륙을 보았다는 추가 제보도 나오지 않았죠. 대중들은 제트팩맨이 천재 발명가 혹은 미친 과학자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트팩의 최대 항공 시간은 고작 해야 10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져보아도 6000피트의 상공에서 홀로 제트팩을 메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이는 현 시대의 기술력을 훌쩍 뛰어넘은 업적이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비밀 군사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은 근거 없는 루머들일 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각기 다른 새 항공기의 조종사들이 모두 제트팩에 대해 진술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일종의 추진장치를 사용해 하늘을 비행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FBI는 그것이 그저 풍선이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인스타 벌룬이라는 행사용 풍선 판매 상점에서 파는 84인치 크기의 잭 스켈링턴 풍선이 그 범인이라는 것이었죠. 팀 버튼의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잭 스켈링턴은 해골 모양의 캐릭터로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FBI는 잭 스켈링턴의 크기와 내구성으로 볼 때 최대 고도 7000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였으며 조종사들이 목격한 제트팩맨은 해당 풍선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곧장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풍선에는 제트팩으로 착각할 법한 외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늘고 긴 팔다리,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어 조종사들이 만약 잭 스켈링턴 풍선을 본 것이라면 저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단번에 눈치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미친 천재 발명가가 손수 만든 제트팩을 타고 고도 6000피트 하늘을 날아다녔다라는 의견보다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행사용 풍선이 어쩌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 조종사들에게 목격되었다라는 의견이 상식적으로 더 설득력 있었고 제트팩맨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른 12월 제트팩맨은 또다시 목격됩니다. 이 세 번째 목격 사례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으며 각국의 언론사에도 소개되며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목격에서 제트팩맨이 최초로 촬영되었기 때문이죠.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카탈리나 섬 부근에서 교육 비행을 진행하던 슬링 파일럿 아카데미의 조종사는 3000피트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발견합니다. 조종사는 한눈에 보고 그것이 최근 논란거리였던 제트팩맨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곧바로 제트팩맨을 촬영하였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하였죠. 이상했던 것은 영상 속 제트팩맨이 FBI가
스텔라가 주장했던 잭 스켈링턴 풍선과 많이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풍선처럼 팔다리가 가늘지도 않았고 신장이 2m가 넘어 보이지도 않았죠. 또한 제트팩맨의 등에는 조종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제트팩으로 보이는 추진체가 실제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영상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시작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등에 메고 있는 제트팩이었습니다. 금속 배낭 형태를 하고 있는 그것은 영락없는 제트팩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존재했는데요. 영상 속 어디에서도 제트팩에서 분출되는 배기가스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죠. 시중의 제트팩들은 등 위를 연료로 쓰며 등에 매는 주 기체 외에 손, 발에도 터보 엔진 장비를 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가스 혹은 열기의 배출이 어느 정도 관찰되어야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해당 사건을 취재한 에린 메카시 기자는 하나의 의문점을 더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기준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모두 갖춘 제트팩의 최대 상공 시간은 10분 정도이지만 영상 속 제트팩맨은 금방 착륙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꽤 오랜 시간 비행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들이 목격한 아카데미의 조종사도 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행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제트팩맨이 촬영된 상공은 해안으로부터 32km 떨어진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만약 육지에서부터 날아오른 것이라면 이것은 현대의 과학과 기술력을 몇 단계는 뛰어넘는 신개념 비행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트팩맨이 촬영된 최초의 영상이었던 만큼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견 초기부터 가장 큰 의심을 받았던 기상 관측 기구일 가능성이었는데요. 풍선 형태의 기상 관측 기구가 모종의 이유로 바람이 빠진 채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죠. 이에 대기과학 교수인 디애나 헨스 박사는 물체의 속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상처럼 빠른 속도를 가진 채 옆으로 이동하려면 바람이 아주 높은 곳에서 강하게 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확인 결과 그날의 대기 상태는 매우 평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트팩맨이 목격되었던 당시 3000m 높이까지 불었던 모든 바람은 시속 19km이거나 그보다 느렸으며 이것은 추진체가 없는 미상 물체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정하게 이동시킬 수 없었죠. 헨스 박사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날 상공은 아주 잔잔했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이것이 거대한 드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역시 숱하게 제시되어 왔던 가설이지만 영상을 실제로 본 군 항공 전문가 팀 맥밀러는 이것이 드론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도 아니었으며 다른 군사 드론이나 산업 드론이라고 가정해도 어떠한 날개나 로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트팩맨이 실제 사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천문 물리학자 하킴 올루세이는 이것이 진짜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2016년 뉴질랜드의 제트팩 제조사가 발명한 시제품을 예로 들었죠. 해당 제트팩은 3000피트 고도를 짧은 시간 비행하는데 성공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집약체인 해당 제트팩도 엔진 시스템으로 인해 굉장히 거대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트팩이라기보다는 소형 비행체에 가까운 크기였는데요. 연료를 제외한 무게만 해도 200kg에 가까웠다고 하죠. 올루세이는 이를 토대로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이 고도의 기술력을 사용해 실제로 만든 제트팩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영상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영상 속 제트팩맨은 팔과 다리에 터보 엔진이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등에만 소형 금속 추진체를 메고 있었고 채공 시간 또한 굉장히 긴 것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죠. 과연 제트팩맨의 정체는 아마추어 천재 발명가인 걸까요? 이후 제트팩맨은 몇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견 이후 제트팩맨을 풍선이라고 발표했던 FBI 측의 수사가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람이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리고 시간은 더 흘러 2021년 7월 그는 다시 한번 목격됩니다. 보잉 747 항공기의 조종사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5000피트 상공에서 제트팩맨을 보고 관제소로 보고한 것인데요. 당시 조종사는 제트팩맨을 아이언맨이라고 불렀으며 해당 무전은 대중적으로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We were looking, but we did not see Iron Man. Use caution. There was a jetman reported just north of Gate C. All right, we're looking for the Iron Man. 이후 제트팩맨은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제트팩맨은 이제 미국에서도 실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처럼 천재적인 괴짜 발명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로스앤젤레스의 항공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아이언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2년 전부터 목격되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의 제트팩맨.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현 세대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고도의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건축물로 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건축법은 현재 다양한 가설들만 존재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의 건축법의 비밀을 풀고 직접 사용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리즈 칼린. 1888년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도 채 마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26세가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는데요. 150cm의 키에 43kg의 체중을 가진 가난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은 좋지 못했고 그는 어디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했죠. 1920년 에드워드는 플로리다로 이주 후 이곳에서 자신이 10년 동안 꿈꾸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에드워드는 평소 천문학과 고대 이집트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요.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석 유적지를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궁전을 짓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작업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에드워드는 작업 과정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손수 만든 발전기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불만 밝힌 채 한밤중에 작업하였다고 하죠. 그는 해안에서 직접 산호석들을 조달해와 식탁, 침대, 우물, 목욕탕 등을 조각하여 만들었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우주와 관련된 건축물들도 지었는데요. 북극성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대, 행성을 본딴 조각품들,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해시계까지 그는 이 모든 작업을 오로지 혼자 힘으로만 해냈습니다. 1940년 에드워드는 완성된 궁전에 록게이트 파크라는 이름을 붙인 후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작은 성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에드워드는 하루아침에 뉴욕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의 유명인이 되었죠. 특히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중앙에 있던 돌문이었습니다. 5,0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문은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슬쩍 밀기만 해도 빙글빙글 돌아갈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궁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키에 40kg 남짓한 체중을 가진 에드워드가 수백 개에 달하는 바위들을 어떻게 옮기고 조각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산호석들은 많게는 수십 톤에 달하는 거석들이었죠. 그는 자동차의 폐 부품들을 모아 만든 크레인을 이용하여 돌을 옮겼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만든 크레인의 구조와 재질 특성상 최대 10톤 정도의 바위까지만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였죠. 에드워드의 성에는 28톤이 나가는 오벨리스크를 비롯하여 수십 톤을 능가하는 바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나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비밀을 알고 있다. 대체 성을 어떻게 지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아낸 것일까요? 에드워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작업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한 번은 이웃 소년들이 그의 작업 과정을 몰래 훔쳐본 일이 있었는데요. 에드워드가 돌에 손을 얹고 쓰다듬자 돌이 풍선처럼 떠올랐다. 증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6년 그는 정부의 토지 사업으로 인해 제작 중이던 산호성 전체를 근처로 잠깐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그를 도왔던 트럭 운전수는 이러한 말을 남겼죠. 도착한 곳에는 다른 사람들, 장비들이 없었다. 식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거대한 산호석들이 트럭의 짐칸 뒤에 정렬되어 있었다. 2시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해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운전수는 에드워드에게 이걸 어떻게 실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짓기만 할 뿐 대답은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다양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가 만들었다는 크레인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레인의 꼭대기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은 상자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요. 이 안에 그가 풀었다는 피라미드 건축법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에드워드의 산호성 건설에 보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소년들이 증언했던 돌을 쓰다듬자 공중으로 떴다라는 말도 에드워드가 돌에 어떠한 조작을 하는 과정을 목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죠. 에드워드는 1951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누구와도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으며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았다고 하죠. 에드워드의 사후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기계가 하나 발견됩니다. 기계는 직류 발전기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수백 개의 자석과 금속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당대의 과학자들 중 그 누구도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 기계는 그의 실험작일 뿐 실제로 가동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기계는 작동된 적이 없었을까요? 초현상 전문 작가인 레이 스토너는 에드워드가 지구에 흐르는 특정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격자의 전자기 선으로 덮여있는 것과 같다. 산호성이 지어진 곳은 그러한 에너지들이 겹치는 일종의 교차로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라미드, 스톤헨지 등의 거석 기념물들이 이러한 에너지 집중 구역에 지어진 것이라는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유적들은 레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직선의 동일선상에 놓이는데 에드워드의 산호성 역시 그 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이러한 초현상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에드워드가 공수했던 산호석과 동일한 바위를 600마력의 크레인으로 옮긴 뒤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톱으로 절단하려 했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죠. 에드워드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낸 걸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저 그가 무게의 법칙을 잘 이용하고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생전 진행했던 수많은 인터뷰들 중에서 건축 비밀에 대한 힌트를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을 지을 때 나는 주로 자기장과 전기 그리고 중력을 이용했다. 에드워드가 지은 성은 현재 코랄 캐슬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알아냈다는 고대 건축법, 그 비밀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 재봉틀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찰스 해필드는 다육식물 재배를 위해 공부를 하던 중 기상학을 접하게 되고 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목장에서 자란 그는 비가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불러오는 자연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는데요. 비를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에 그는 독학으로 기상학, 화학 등의 공부를 시작하였고 1902년 23가지 화학물질을 고루 섞어 자신만의 비밀 혼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것을 수분 촉진제라고 불렀는데요. 해필드는 이 수분 촉진제를 공기 중에 방출하는 것으로 구름을 끌어들이고 최종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는 시뮬레이션을 세웠죠. 해필드는 아버지 목장에 있던 풍차탑 꼭대기에 대형 아연도금 증발 탱크를 설치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수분 촉진제를 담아 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량의 비를 내리게 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희망을 본 그는 2년간 개발에 더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분 촉진제를 완성시킨 해필드는 주변 목장주와 농부들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였죠. 저는 비를 내리게 하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사기이죠.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입니다. 23가지 화학 재료들로 만들어진 수분 촉진제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면 그것이 구름을 끌어옵니다. 그 다음은 구름들이 알아서 하게 될 일이죠. 목장주들은 반신반의하며 해필드에게 $50를 지불, 성공하면 $50를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해필드는 자신만의 레인타워를 건설하고 수분 촉진제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였는데요. 머지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목장주들은 놀라워하며 그에게 기꺼이 돈을 지급하였죠. 찰스 해필드의 수분 촉진제는 금세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1904년 초 소문을 접한 클론다이크 지역의 탐광업자들이 그에게 비의뢰를 진행하였는데요. 금 채굴 작업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해필드는 현장으로 가서 수분 촉진제를 담아 기화시킬 7.6m의 레인타워 4개를 조립, 작동하였고 그곳에 1인치의 비를 내리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탐광업자들이 의뢰한 양보다는 적었지만 그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급받았죠. 해필드는 더욱 유명해졌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신문은 그를 두고 구름의 마술사라 칭하였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그를 두고 마술사라 칭송하는 이들과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이었죠. 이에 대해 해필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항상 일정한 양의 비물질이 존재합니다. 저는 인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한데 모으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이죠. 이것은 원리만 깨닫는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 않은 이들은 해필드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조롱하였습니다. LA의 일기 예보관들 또한 해필드의 수분 촉진제, 레인 타워 등은 엉터리라 말하며 그를 무시했는데요. 이에 해필드는 정해진 위치에 충분한 만큼의 비를 내리겠다며 자신을 믿지 않은 이들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1,000를 받게 되지만 실패하면 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기꾼이라 낙인찍히게 될 일이었죠. 기간은 1904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4월까지 대략 4개월 정도였습니다. 해필드는 정해진 위치에 총 18인치의 비를 내리겠다고 장담하였는데요. 대중들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해필드는 약 2개월 만에 정해진 양을 모두 채워냅니다. 그가 정말 비를 내리자 사람들은 휴일이나 퍼레이드 날에는 잠시 내기를 멈추어 달라고 그에게 따로 편지를 써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것은 지역 신문에 실리며 큰 화제가 되었고 대중들은 그를 레인메이커라고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해필드의 고향에서는 그의 이름이 적힌 우산을 팔기도 했죠. 이후 해필드는 더욱 대담한 마케팅을 이어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수분 촉진제를 이용하여 사하라 사막에 물을 공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하라 사막에 비를 내리는 작업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 많은 업체들과 비계약을 진행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가끔은 예정된 대로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고 어쩔 때는 너무 조금 내리거나 많이 내려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해필드의 수분 촉진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으며 비를 내리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일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레인메이커라고 부르며 칭송하여도 자신은 그저 과학에 기반하여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일 뿐이지 마법사가 아니라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였죠. 이후 그는 1915년까지 대략 10여 년간 수십 개의 작은 의뢰와 17개의 대형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계약이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비를 내렸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능력을 더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던 1915년 샌디에이고시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도시는 메말라갔고 시민단체인 와이드 어웨이크 클럽은 샌디에이고 시의회에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는데요. 시민단체와 각종 부처들의 압박을 받은 시의회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레인메이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시의회는 해필드를 수소문하였고 그와 직접 대면하게 되죠. 해필드는 자신이 비를 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였으며 저수지를 1인치 채울 때마다 $1,000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의회의 모든 인원들이 이것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도 그가 10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가 단순 거짓이나 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1916년 1월 1일 해필드는 그의 형제였던 조엘과 함께 도시에서 동쪽으로 60마일 떨어져 있는 모레나 저수지 제방 근처에 6m 높이의 레인타워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건설을 마친 1월 10일쯤 해필드는 구조물 위에 얇은 철제 팬에 수분 촉진제를 가득 부은 후 불을 붙여 이것을 기화시켰죠. 이후 해필드는 시민단체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안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은 이가 농담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하였죠. 내 인생에서 이만큼 진지했던 적이 없다. 나를 믿어라. 진짜 비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5일 뒤 길었던 가뭄이 끝나고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레인메이커, 그가 드디어 샌디에이고에 구름을 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비는 너무나도 많이 또 빨리 내렸습니다. 20일까지 샌디에이고 외곽의 산에 쏟아져 내린 비는 약 17인치였는데요. 기쁨은 곧 공포로 변했죠. 빗물은 제방을 넘었고 대규모의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산 아래 있던 집, 도로, 철도가 매몰되었으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내린 폭우는 도시 전체를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1월 27일 오테이 저수지에 튼튼한 석조댐마저 무너지면서 12m 높이의 빗물이 범람, 그 길에 있던 모든 나무와 집들을 쓸어버립니다. 이 급류로 인해 1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비는 한 달 동안 쉼없이 내렸으며 총 30인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전례 없는 대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았죠. 훗날 해필드의 홍수라고 이름 붙은 이 재해로 무려 5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0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고 바라왔던 비는 축복이 아닌 다시는 없을 끔찍한 재앙으로 마무리되었죠.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필요 이상의 비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해필드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해필드는 인터뷰를 통해 시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시 검사인 테렌스 코스 그로브는 그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와 함께 사람들에게 보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해필드는 이를 거절하고 시를 고소하였으며 소송은 1938년 법원이 신의 행위라는 사유로 기각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더욱 명성을 얻게 된 해필드는 이후로도 레인메이커라고 불리며 여러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찾아온 대공황 사태와 더불어 물을 저장해두는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재봉틀 판매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는 자신이 총 500회에 달하는 비를 성공적으로 내렸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놀라운 실화는 1956년 영화 더 레인메이커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필드는 영화가 개봉한 지 1년 뒤인 1958년 1월 12일 수분 촉진제의 제조 공식을 끝내 외부에 밝히지 않은 채 눈을 감았죠. 현대의 학자들은 그를 두고 기상학을 전제로 사람들을 속인 도박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상학을 배우며 얻게 된 일기예보 지식을 활용해 강수 확률이 높은 곳에서만 의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전문 지식과 조사 능력, 적중률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이죠. 혹자는 그가 23가지의 화학 재료를 통해 만들었다는 수분 촉진제가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찰스 해필드는 뛰어난 기상 지식을 가졌던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비밀 제조법을 통해 수분 촉진제라는 묘약을 만든 천재 과학자였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0년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보관 중이던 기밀문서 한 건이 공개됩니다. 해당 문건은 시일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보안 해제가 된 문서로 수십 년 동안 FBI 측에서 극비로 보관해오던 것이었죠. 니콜라 테슬라는 UFO와 자주 접촉하였으며 외계인들은 FBI 측에게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온 금성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도에 아기인 상태로 유고슬라비아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이 내용은 지역 신문 기사도 어느 한 사람의 증언도 아닌 FBI에서 공개한 실제 문서 내용입니다. 분량은 총 64페이지로 일부는 검게 마킹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서 안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전기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전기 외에도 수많은 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상당수는 테슬라가 탄생시킨 아이디어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며 인류의 과학을 진보시키는데 누구보다 큰 공헌을 했던 그를 두고 혹자는 외계의 기술을 가져와 인류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신비주의자들은 테슬라가 실제로 외계 세력이나 특정 집단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음모론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죠. 하지만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된 지금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요. 외계 우주공항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들에 의해 비행 접시에 탑승하여 뉴멕시코에 위치한 성능 시험장에서 뉴욕시티까지 32분 만에 주파하였다. FBI 측 고위 관계자가 직접 비행 접시에 탑승하여 지구의 상공을 날았다는 이 기록 역시 테슬라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생전 실용화하려고 했던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는 놀랍게도 비행 접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비행에 관련된 아이디어에 유독 더 몰두하고 매료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1911년 실제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UFO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반중력 비행체를 목표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죠. 구상안에 따르면 이것은 프로펠러나 날개 없이 공중에 장시간 머무를 수 있었고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등 기존의 항공기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자유로운 방향으로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남긴 구상도에는 우주선 내부에 그려진 원반 회전 제어 시스템, 전력에 의한 운동 제어 시스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것은 테슬라의 특이한 구상도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건이 드러난 이후 문서 안에 적힌 비행 접시가 테슬라에 의해 탄생한 비행 접시 혹은 테슬라가 본따 만들려고 했던 비행 접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UFO에 납치되거나 탑승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묘사한 UFO 내부의 모습이 테슬라가 고안한 반중력 비행체의 내부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이와 관련된 놀라운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 중 한 명이자 테슬라가 죽은 뒤 그의 연구를 계승했던 아더 매튜스는 1941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금성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내 연구에 대한 검수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듯 보였다. 외모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지능이 매우 높았고 특히 공간 감각과 미적 능력이 인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들은 연구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흡족해하며 돌아갔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고는 하였다. 이러한 발언들 역시 FBI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는 허무맹랑한 소설 취급을 받았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소 믿기 힘든 아더의 증언 역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는 정말 금성인들을 만났던 걸까요? FBI의 문서 안에 나오는 테슬라의 발명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테슬라는 생전 데스빔, 일명 죽음의 광선에 대한 구상도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78세가 되던 해에 데스빔의 초기 구상도를 그려냈으며 진공실 내부에서 음속의 48배 속도로 특정 입자를 가속시켜 발생한 대량의 에너지를 토대로 그것을 무기화할 수 있는 이론을 완성했다고 하죠. 테슬라는 이것을 죽음의 광선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평화의 광선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공포는 곧 온 지구의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죠. 마치 도시 전설과도 같았던 이 데스빔에 대한 기록 역시 FBI 문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통령이었던 헨리 월리스는 테슬라가 고안한 전기 에너지와 무선 전송 및 죽음의 광선에 대하여 국가 고문과 실제로 논의하였다. FBI 측의 문건에 공개된 내용들은 충격적이고 놀라웠지만 상당 부분이 제한적인 일부 내용이었고 중요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검게 마킹이 되어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면 무슨 이유로 지구로 건너온 건지, 또한 금성인들은 어째서 지구의 발전을 도와준 것인지, FBI 측 관계자가 탑승했다던 비행 접시의 정체는 무엇인지, 데스빔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등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도 많았죠. 이에 대한 논란은 점점 과중되었고 FBI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FBI는 현재까지도 공개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도 하지 않고 있죠.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보안 유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공개된 조작되지 않은 FBI 측의 실제 문건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니콜라 테슬라가 정말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계로부터 지구로 건너온 존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전 테슬라가 했던 의미심장한 발언들 역시 재조명을 받고 있죠. 나는 행성 간 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주 내에 우리처럼 고민하고 노력하는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은 인류에게 마법과도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테슬라는 실제로 다른 행성과의 통신 방법에 대하여 굉장히 고심하며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좀 더 직접적이고 기이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다른 행성의 지성체로부터 신호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평소 언행으로 인해 기행 정도로 기록되었으나 최근 공개된 기밀 문건과 엮어 생각해보면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FBI 문서에는 테슬라가 고안한 발명품들은 당시 기술력을 기준으로 최소 500년을 앞선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죽고 난 뒤 FBI가 그의 집에 들이닥쳐 금고를 통째로 뜯어갔다는 괴소문은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 전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FBI는 압수해 갔던 문서와 자료들을 테슬라의 누나 등 가족 측에 다시 전달하였다고 발표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준 문서는 필요 없는 것들만 모은 폐기 자료들이고 진짜 자료들은 아직도 미 정부 측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평생을 독신으로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만 힘을 쓴 비운의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과학자들은 테슬라가 없었다면 인류의 과학이 최소 반세기, 많게는 1세기까지도 뒤처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년에 임대주택을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1943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후에는 여러모로 재평가를 받으며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이 되었으나 그의 실제 말로는 그가 이루었던 위협에 비해 너무도 초라했죠. 테슬라의 생애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부분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희대의 천재 과학자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지식을 전수해주기 위해 건너온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세기 당시 의학은 여러모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치료법들이 알고 보니 전혀 효과가 없었다거나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수술법 등이 다양하게 탄생하고 진화하였죠. 이것은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888년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라이프는 기계 기술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진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라이프는 그 중에서 특히 세균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죠. 그는 대학 시절 내내 영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혼자서 팀의 역할을 다 해낸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업무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었는데요. 라이프는 14개에 달하는 정부 수여상을 받았으며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는 그의 연구 공적을 인정하여 명예 박사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라이프 박사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로 사용되던 현미경들의 최대 확대 배율이 2500배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으로는 자신이 주로 연구하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관찰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것이죠. 이에 당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였던 광학 렌즈 회사 자이스에 들어간 라이프 박사는 그곳에서 렌즈의 제조 과정과 한계성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론을 섭렵한 그는 직접 현미경을 만들자고 결심, 1920년 고안한 설계도를 토대로 자신만의 현미경을 발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현미경이 당시 최고 배율이었던 2500배를 넘어 10,000배율 이상의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에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연구 진척을 이뤄낸 라이프 박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찰과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세포 진동 실험을 하던 라이프 박사는 해당 세포와 동일한 고유 주파수를 가진 진동을 흘려보낼 시 유기체들이 인위적인 진동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인공적인 주파수 조작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이론대로면 세상 모든 균과 바이러스들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와 동일한 진동만 찾아내 파괴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특정 고주파와 공명하여 깨지는 와인잔처럼 말이죠. 라이프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사실을 학계에 발표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수만 배율의 현미경부터 불신하였고 고유 주파수로 세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도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반박하였죠. 하지만 라이프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잠도 자지 않고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신문사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기사들을 실어보냈죠. 천재 박사가 주장하는 만병통치술 과연 진짜인가? 와인잔처럼 바이러스를 깨뜨려버리는 진동치료는 정말 유효한 것인가? 대중과 언론 매체는 라이프 박사의 발견에 흥미를 보였지만 주류 학계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되도 않는 말로 여론을 선동해 돈을 벌려는 심산이라며 라이프 박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반면 이에 흥미를 보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박테리아의 새로운 분리법을 고안해내며 학계의 인정을 받았던 질병학자 아서 아이작 켄달 박사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며 라이프 박사의 연구실을 찾지 않았는데요. 켄달 박사는 그들과 다르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뒤에 판단하자 생각하였고 1929년 먼 거리를 이동해 라이프 박사의 연구실을 찾았죠. 연구와 기록 일지 등을 확인하고 라이프 박사와 깊은 대화도 나눈 켄달 박사는 그의 주장이 마냥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아직 완성까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연구 가치가 분명한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2년 후인 1931년 켄달과 라이프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쯤 되자 기존의 부정적인 학계 반응도 차츰 바뀌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공동 연구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리기도 하였죠. 규모가 커지면서 의사와 병리학자들도 라이프 박사의 연구팀에 합류하였고 3년 뒤인 1934년 그들은 라이프 머신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프 박사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연구일지에 따르면 진동치료법을 실시한 환자들의 암 완치율은 무려 86.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발전된 의료기술로도 이끌어내기 힘든 수치이죠. 연구는 순조로웠으며 인류는 암을 포함한 수많은 불치병들의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라이프 박사는 연구의 증빙을 위해 모든 자료와 기록들을 서류화하여 개인실에 따로 보관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사진으로도 찍어 남겨놓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도난당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구실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며 귀중한 샘플과 자료들이 추가로 손실되기까지 합니다. 라이프 박사는 이를 곧장 신고했지만 어째서인지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프 박사가 직접 만들었던 고배울 현미경은 누군가에 의해 부서져 버렸으며 향후 라이프 머신을 제조하여 상업화하기로 하였던 회사는 갑작스레 도산을 해버립니다. 라이프 박사는 새로운 업체를 탐색하려 했지만 거의 모든 연구 기록이 날아간 상태에서 자신을 믿고 제품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기란 불가능했는데요. 당시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미국을 강타했던 때라 회사들은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쪽이 아니면 투자하기를 꺼려하였죠. 거듭된 악재에 치료기기의 출시조차 불투명해지자 그와 함께했던 학자들은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생활고를 버티지 못한 라이프 박사도 결국 완성을 코앞에 둔 라이프 머신을 포기하고 말았죠. 이후 라이프는 거짓말로 돈을 벌려다 망한 괴짜 박사로 낙인 찍혔고 남은 삶을 술과 약에 의존하며 보내게 됩니다. 라이프 박사는 이 모든 배후에 미국 의학협회가 숨어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미국 의학협회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거물들에 의한 계략이라는 것이었죠.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들이 환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비용이 대폭 감소하니 이를 막기 위해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모든 일을 꾸민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라이프 머신은 간단한 전기 조작을 통해 질병을 완전 파괴하는 구조라 치료비와 약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것 또한 이유라고 말하였죠. 이것은 라이프 박사에게 갖은 악재가 발생할 당시 그를 지지하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1971년 8월 5일 라이프 박사는 결국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젊은 날의 명석한 두뇌와 총명한 눈빛을 모두 잃은 채 쓸쓸하게 눈을 감았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장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통해했습니다. 라이프 박사의 사후 그의 주장은 일부 학계에서 다시 되살아났으며 그의 행적과 연구를 기록한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책의 출간 이후 사건이 대중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지자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이름을 내건 다양한 기기들이 질병 치료 기계라는 명목으로 시중에 판매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라이프 박사의 이름만 딴 것일 뿐 그가 주장하고 연구하던 이론, 치료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비들이었습니다. 해당 기기로 중증의 질병을 치료하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라이프 박사의 본래 이론과 기계 역시 유사 과학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탄생한 일면식도 없는 불법 기계들로 인해 라이프 박사는 사후에도 인정은커녕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죠. 라이프 박사의 생애와 연구, 업적,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까지 시간이 흐르며 내용이 더해지고 어딘가는 지워지며 현재는 그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음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대 세력에 의해 묻혀버린 비운의 천재라고 말하며 질병 정복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현재도 주류학계는 라이프 박사가 고안한 라이프 머신의 성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자신하였던 라이프 박사의 주장과 이론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간의 말대로 괴짜 박사의 치기 어린 열정에 불과했던 걸까요?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66년 8월 20일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 위치한 니테로이 18살의 호르헤 다 코스타 알베스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연을 회수하기 위해 모로도 빈템 언덕을 올랐습니다. 연을 찾아다니던 그는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불쾌한 악취를 느꼈는데요. 냄새를 따라간 알베스는 언덕이 숲을 진 구석에 누워있는 남성 2명을 발견하게 되죠. 알베스는 이들을 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남자는 이틀 전에도 알베스가 빈템 언덕을 지나가다 본 남자들이었는데요. 그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금은 끔찍한 냄새를 풍기며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죠. 알베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윽고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이 사망하였으며 죽은 지 3일 정도 되었다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과 확연히 다른 케이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하는데요. 정장 차림으로 가지런히 누운 채 죽어있던 남성들의 얼굴에 납으로 만들어진 정체불명의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미구엘 호세 비아나와 미구엘 페레이라 다 크루즈, 그들은 사고지에서 275km 떨어진 캄포스 마을 출신의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옮겨 부검을 진행하는 동안 주변을 탐색하였고 약간의 현금과 함께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메모의 내용은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이상해 보였죠. 16시 30분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대기하십시오. 18시 30분에 캡슐을 복용한 후 금속 마스크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메모를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독약을 복용하고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것 외에는 어떠한 타살의 흔적도 없었는데요. 그들은 자의적으로 캡슐 알약을 먹고 언덕에 누워서 금속 마스크를 쓴 채 죽음을 기다린 것처럼 보였죠. 부검을 통해서 복용한 약의 성분만 밝혀진다면 사건은 차차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내린 비로 인해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장기들이 유독 심하게 상하여 부검을 통한 사인 파악이 불가능했는데요. 머리카락 샘플을 통한 독성 검사로는 비소, 수은, 바륨 등의 독성 물질 중독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기 3일 전인 8월 17일 미구엘과 마누엘은 각자 가족들에게 전자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상파울루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챙긴 현금은 총 300만 크루제이로였는데요. 이것은 당시 기준 우리 돈 200만 원 정도로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꽤 큰 금액이었죠. 미구엘과 마누엘은 만나서 버스에 탑승하였고 오후 2시쯤 니테로이에 도착합니다. 비가 내리는 탓에 근처 잡화점에서 9,400 크루제이로를 주고 비옷을 2개 구매하였으며 술집에 가서 생수 1병도 구매하였는데요. 이때 이들에게 생수를 팔았던 바텐더는 두 남자 모두 심하게 불안해 보였으며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죠. 1시간여가 흐른 오후 3시 15분 그들은 걸어서 빈템 언덕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빈템 주변에 있던 알베스는 이들이 언덕 위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였죠. 이것이 그들의 생전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연을 찾기 위해 한 번 더 빈템 언덕을 찾았던 알베스에 의해 미구엘과 마누엘은 죽은 채로 다시 발견됩니다. 목격과 증언을 통해 드러난 잠깐의 정황만 살펴보아도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챙긴 돈과 불안해 보이는 태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본래 목적지를 숨긴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비밀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였죠. 경찰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제일 먼저 조사하였습니다. 미구엘과 마누엘은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가장들로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웃들은 그들이 힘들어한다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죠. 오히려 마을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전기 기술자들로 찾는 손님들도 많았고 평판도 좋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시신 발견 당시 빈 병에 생수와 함께 생수의 구매 영수증도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요. 당시 브라질에서는 다 먹은 생수병과 함께 영수증을 구매처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죠. 이 말인즉 그들은 그날 언덕 위에서 죽을 생각이 아니었으며 할 일을 마치고 내려가 생수와 함께 영수증을 반납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미구엘이 바텐더에게 직접 영수증을 요청했던 정황과도 맞아떨어졌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라면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은 언덕 주변을 수색하며 추락사의 흔적이나 야생동물, 번개 등의 가능성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챙겨왔던 300만 크루제이로는 다 어디에 쓴 것인지 비닐봉지에는 16만 크루제이로만 남아있었는데요. 만약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돈을 남겨두고 갈 이유 또한 없었죠. 유일하고 확실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캡슐약은 성분을 파악할 수 없었고 함께 발견된 메모와 정체불명의 남 마스크 또한 의도를 알아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마치 지시를 내리는 듯한 메모의 말투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해당 메모가 미구엘과 마누엘의 필체와 다르다는 소견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는데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당시 수사력으로 용의자도 없는 상태에서 글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가장 미스터리한 남 마스크는 그들이 직접 만든 듯 조악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는 구조도 아니고 비가 오는 날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쓰였을 리도 없는 이 기이한 선글라스는 사건을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들 뿐이었죠.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2달여 전인 1966년 6월 13일 리우데 자네이루 북동쪽에 위치한 아타포나 해변에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평화롭던 마을 어디선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격렬한 폭발음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들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인근의 해군이 확인을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 근처의 주택 정원에서 미구엘과 마누엘, 그리고 그들의 친구였던 엘리치오 고메즈라는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장치를 테스트하다가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하였죠. 신원 파악 후 이들이 모두 전기 기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해군은 폭발은 외에 별도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의를 준 후 이들을 풀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면 팔수록 기이함만 늘어가는 사건에 경찰은 당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고메즈를 탐문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고메즈의 증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메즈는 캄포스 마을과 그 지역 인근의 전기 기술자들, 즉 전자업에 종사하는 인원들끼리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커뮤니티는 작업을 위한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었으며 과학을 신봉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신비주의 단체였다고 하죠. 고메즈는 미구엘과 마누엘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장치를 통해서 외계와 접촉을 시도하려 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작업에 동참하였으며 일전의 폭발 사건은 장치의 시연 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말했는데요. 고메즈는 그들이 섭취한 알약에 대하여 외계인과의 텔레파시 소통을 돕는 약물이라고 전해드렸으며 평소에도 정해진 시간에 섭취하고는 했다라고 덧붙였죠. 이것은 그들이 먹은 약이 사건 당일에만 섭취한 것이 아닌 꾸준히 먹어온 약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인즉 그 약은 목숨을 끊기 위한 독성 약물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의문, 나보로 된 마스크에 대한 질문에 고메즈는 이렇게 답하였죠. 그것은 UFO와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이나 밝은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은 그날 UFO와 만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검시관 아스토르 페레이라 데 멜로의 소견서에 따르면 그들의 시신에서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존재했는데요. 미구엘과 마누엘의 신체 일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분홍색 화상 자국들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마치 뜨거운 광선에 노출된 것 같은 기이한 화상 흔적들은 번개 등의 자연현상으로는 남을 수 없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수사 반경을 더욱 넓혀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몇 가지 더 드러나는데요. 미구엘과 마누엘이 산을 올랐던 날 밤에 빈템 언덕 근처에서 빛나는 비행물체를 목격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니테로이에서는 세뇨라 가르신다 바르보사는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죠. 가장자리에 불처럼 타오르는 띠가 있는 주황색 비행물체였어요. 그것은 날아가다가 빈템 언덕 꼭대기에 멈춰섰고 수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빛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았죠. 시간은 5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세뇨라는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지만 경찰에게는 곧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다고 여긴 것인데요. 그러던 중 신문을 통해 빈템 언덕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을 접하고 도움이 될까 하여 뒤늦게 제보했다고 덧붙였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도 빈템 언덕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브라질에서는 유독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보고가 잦았는데요. 세간에서는 브라질에서 UFO가 자주 목격된 것과 그 즈음 신비주의 단체가 성행한 데에는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즉 특정 단체 혹은 개인이 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구엘과 마누엘은 하늘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던 걸까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발생 4년 전인 1962년에도 빈템 언덕에서 남 마스크를 쓰고서 죽은 채로 발견된 남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그 남성 역시 지역의 전기 기술자였으며 타살의 흔적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기이한 연관성에 경찰은 그들이 속해 있었다던 신비주의 단체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죠. 하지만 뒤이어 밝혀진 사실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브라질에는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많기도 했고 소속 인물들을 조사하여도 의심스러운 점은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메모를 통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또한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죠. 그들이 먹었다던 캡슐약이 일종의 환각제일 것이라는 익명의 제보가 있기는 했으나 성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에 이 역시 그저 의혹으로만 남게 됩니다.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졌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인 1967년 8월 25일 수사에 변화를 주고자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사건의 불가사의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1969년 5월 브라질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브라질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은 남 마스크 사건은 5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결로 남게 되었죠. 과연 그날 밤 빈템 언덕을 찾았던 미구엘과 마누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들은 정말 외계 소통의 비밀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덴피오쇼호 7년 7월 일본 무카츠쿠 반도의 해변가에 작은 배 한 척이 떠밀려 옵니다. 혹여나 해적이 상륙한 것일까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배 안쪽을 확인하고 그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야말로 절세의 미녀가 누워 있었죠. 한 번 돌아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경국지색,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미인을 뜻하는 이 고사 성어에는 수많은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에서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경국지색 중 특히나 더 아름다웠던 4명을 중국 4대 미녀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고 가라앉을 정도의 미모로 오나라를 멸망시킨 치머 서시, 하늘을 날던 기러기도 떨어지게 만드는 미모로 흉노와 전한의 평화에 크게 기여한 나간 왕소군을 함께 치머 나간으로 통칭하기도 하죠. 그리고 남은 2명 폐월 수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달이 몸을 숨길 정도로 아름다운 폐월 초선, 꽃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정도의 경국지색으로 당나라를 뒤흔들고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세기의 미녀 수아 양귀비죠. 719년 양옥화는 사천성 촉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대부대기가 될 것이다. 황후와 같은 존귀한 자리에 오를 것이다. 정명록에 의하면 한 선비가 그녀의 용모를 보고 이러한 예언을 남겼을 정도로 양옥화는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16세가 된 양옥환의 미모는 수아, 말 그대로 꽃조차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로 무르익어 있었죠. 그녀의 미모는 황제의 아들인 13황자 수왕 이모 역시 홀려버렸고 735년 그렇게 양옥환은 17세의 나이로 황자와 혼인을 올려 수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2년 후 737년 당 현종이 몹시 아끼던 후공 무예비가 사망하며 현종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당 현종의 측근인 환관 고력사와 여러 신하들은 현종을 달래기 위해 수년 동안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다녔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740년 고력사는 이판사판으로 수왕비를 현종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양옥환을 마주한 현종은 무려 33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요. 어떻게든 그녀를 손에 넣고 싶었던 현종은 양옥환을 도교 사원에 출가시켜 수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였고 태진이라는 도호를 내려 여도사 양태진으로 만들어버렸죠. 이후 국내에 도교 사원인 태진궁을 짓고 양옥환을 불러들인 현종은 745년 27세의 양태진에게 귀비 지위까지 내리게 됩니다. 귀비는 비들의 가장 위에 서는 자귀였으며 당시 현종에게는 황후가 없었기에 양귀비는 황후와 같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만큼이나 총명한 양귀비에게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의 별명 해여화를 붙인 현종은 그녀와 그녀의 일족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편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 융성했던 당나라는 가장 높은 자리부터 서서히 구석구석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녹산, 정치인 군사 양쪽으로 모두 뛰어나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1인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16살이나 어린 양귀비를 양보로 모시겠다 말하며 비굴하게 아부까지 했건만 양귀비의 친처 양국충에게 밀려 2인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황제를 홀린 양귀비 때문이다. 당시 당나라는 안녹산과 같은 이민족 출신의 장수들이 중직을 맡고 있었지만 한족과의 차별이 은연중에 있어 이들의 불만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종이 양귀비에 푹 빠져 정치에 소홀해지자 차별은 더더욱 심화되었고 안녹산은 손쉽게 불만으로 가득 찬 장수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간신 양국충을 토벌하자 755년 11월 10일 범양에서 반란을 선포한 안녹산은 16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수도인 장안으로 출발하는데요. 한 달 만에 낙양이 함락되었고 756년 6월에는 수도인 장안마저도 안녹산의 손에 떨어졌죠. 현종과 양귀비는 가까스로 도주에 성공했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호위병사들이 갑자기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양국충과 그의 아내들을 포함한 모든 양씨 일족을 베어버렸는데요. 양국충은 반란을 일으키려 해 주살되었습니다. 귀비는 폐하를 잘 모시지 못했으니 폐하께서는 온정을 베어내시고 법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병사들을 이끄는 대장군 진현래가 현종에게 양귀비를 죽일 것을 요구하자 황제는 크게 혼란스러워하였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고력사는 현종에게 조언합니다. 귀비마마는 무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양국충을 죽인 상황에서 그의 친척인 양귀비가 폐하의 옆에 있는다면 군사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폐하, 잘 생각하셔서 평안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력사와 더불어 신하들마저 귀비의 죽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현종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양귀비에게 비단을 내렸는데요.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든 양귀비는 고력사의 도움을 받아 절에서 비단으로 목을 매달아 자결했고, 시신을 확인한 진현래는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돌아와 황제를 모시고 비난길에 올랐죠. 그녀의 나이 38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양귀비는 살아서 일본으로 도망쳤다는 전설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시간을 돌려 비단을 받아든 양귀비가 목을 매달기 위해 절 뒤편으로 이동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죽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양귀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가까이에서 마주한 진현래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미모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주군이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신하로서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맞는가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양귀비의 몸이 허공에 매달리기 직전 진현래는 고력사를 제지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양귀비를 살리고 싶었던 고력사였고, 둘은 순식간에 의기투합하게 되는데요. 양귀비 대신 시녀의 목을 매단 다음 시녀의 옷을 양귀비의 것으로 갈아입혀 시신을 위장한 그들은 몰래 배 한 척을 수배했죠. 시녀 한 명과 함께 양귀비를 배에 태운 고력사는 진현래가 병사들에게 양귀비의 죽음을 알리는 사이 배를 바다로 떠내려 보냅니다. 배는 해류를 따라 끝없이 동쪽으로 흘러갔고 이윽고 나가토의 무카치코 반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당나라 천자인 현종 황제의 애비 양귀비라 합니다. 안록산의 반란으로 인해 처형될 뻔한 것을 황제의 슬픔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장군이 몰래 이 배로 도망치도록 해주었습니다. 시녀는 몰려든 마을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양귀비는 기약 없는 오랜 항해로 인해 수척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미모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비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몸이 크게 약해졌던 양귀비는 몇 년 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은 크게 슬퍼하며 양귀비를 정성껏 장사 지냈죠. 놀랍게도 이 전설이 실화인 듯 주장하는 수많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양귀비가 떠내려온 곳은 토우도 구치, 즉 당나라가 건너온 곳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념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유명 관광지로서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요키이노 사토, 양귀비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는 예로부터 양귀비의 무덤에 참배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소문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양귀비의 무덤은 물론 중국식 정원과 양귀비의 동상까지 존재하고 있죠. 현지에서 구존되어 온 설화에는 양귀비가 일본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를 지극하게 대접해 주었지만 몸이 너무나 약해졌던 탓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상과 인간계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최후와 함께 현종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양귀비가 꿈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자 현종은 몹시 슬퍼하며 석가 열애상과 아미타 열애상을 사신의 편에 붙여 일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무카치코 반도가 워낙 외진 곳에 있었다 보니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때 양귀비의 무덤 위치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어쩔 수 없이 사신은 불상들을 교토의 청량사에 맡겼고 이후 뒤늦게 나가토의 천청사 쪽에 양귀비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개의 불상을 모두 천청사로 옮기게 될 상황이 오자 당나라 황제가 친히 보낸 불상이 탐났던 청량사는 매우 영험한 불상이니 하나만 여기에 남겨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마음을 이해한 천청사는 불상을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천청사는 이존을 본존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이름을 이존원으로 바꾸게 되었죠. 이것은 일본 현지의 절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불상들은 현재까지도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죠. 또한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였던 야마구치 모모에는 자신이 양귀비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죠. 과연 이 전설대로 양귀비는 일본에서 숨을 거두었던 걸까요?
중국과 일본 둘 중 어느 것이 진짜 양귀비의 무덤인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756년에 아름다운 여인이 일본의 토우도 구치에 떠밀려 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만약 배에 타고 있던 미인이 양귀비가 아니라면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